네, 트럼프 대통령이 종전 시그널을 보냈습니다. 전쟁 또 어떻게 흘러갈지 여러 가지 매크로 이슈들까지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이정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학부 교수 나와주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물가지표를 먼저 좀 보도록 할게요. 일단 CPI에 이어서 어제 PPI까지 나왔는데 아무래도 전쟁 때문에 높게 나오기는 했습니다. 사실 이제 PPI가 그 작년에 비해서 6.5% 올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런 이야기는 어떤 거냐면 이제 진짜 생산자 물가, 그러니까 우리가 공장을 돌리는데 혹은 공급망을 돌리는데 쓰는 물가가 6.5% 올랐다라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올랐다는 느낌은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것을 쪼개 보면은 사실 우리가 유가 흐름이 있을 거고요. 그 에너지 가격 흐름이 있을 거고 다른 가격 흐름이 있을 텐데 에너지 가격 흐름은 뭐 정확하게 반영이 되었다. 사실 어제 뭐 소비자 물가 지수가 나올 때 에너지 가격이 전년도에 비해서 한 24%, 23% 이상 올랐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것이 이제 소비자 물가 혹은 생산자 물가를 견인하고 있는 이런 요인이라고 많이 해석을 하는데 나머지 부분들 사실 요번에도 근원이라고 이야기하죠. 에너지 부분을 뺀 생산자 물가 지수가 어떻게 될 것이냐 관심이 많았는데 예측보다 0.1%포인트 낮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네. 월별로 이거 사실 아까 그 연별 이야기했고 월별로 한 0.5%를 올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0.4가 나오면서 생각보다는 이런 확산 속도, 그 에너지 가격이 오르면 임금도 오르고 임금이 오르면 물가도 오르고 이런 전반적으로 확산되면서 생산 상품이라든지 서비스 가격이 같이 오르는 이런 양상들이 발생을 해야 되는데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면서 어제 또 나온 이야기들이 있죠. 이게 물가가 이번 달이 피크가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을 정도로 이게 좀 해석이 왔다 갔다 한다. 결국 사람들이 걱정했던 것은 에너지 가격 상승이 다른 가격 상승까지 유발하면서 물가를 지속적으로 끌어올리는 상황이 가장 우려되는 시나리오였는데 이번 달 데이터는 그런 것은 아닌 것 같다라는 해석이 조금 덧붙여지는 것 같습니다. 유가가 급등했기 때문에 에너지 가격 상승은 우리가 시장이 다 예상을 했던 거죠. 하지만 연준이 또 중요하게 보는 근원 CPI가 기대보다도 낮게, 그러니까 예상보다 낮게 나왔던 점이 다행이었던 것 같습니다. 간밤에 또 트럼프 대통령이 종전이 이제 진짜 왔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이렇게 되면 우리가 물가에 대한 우려를 조금 내려놔도 되는 겁니까, 교수님? 사실 에너지 가격 충격은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일시적인 충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에너지 가격이란 것이 수요와 공급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물가 지표를 잴 때 넣고 재기도 하고 빼고 재기도 하는 뭐 이런 양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생활에는 굉장히 중요하지만 수급이 바뀌게 되면 또 급격하게 하락하는 양상들이 있어가지고 아무래도 또 뭐 따로 보는 경향들이 있다. 그러니까 우려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확산되면서 하는 양상들인데 지금은 아직까지 미국은 확산돼가는 양상은 잘 보이지 않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종전이 되면은 이 에너지 가격 상승 폭이 줄어들면서 물가가 다시 안정이 될 것이 아니냐라는 기대감들이 일부 형성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란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물가 피크론 같은 것들이 나온 그러니까 국제 기관들이 혹은 IB들이 이제 물가가 이번 달에 피크가 아니라는 의견의 뭐 근본 원인이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지금 전쟁이 끝난다고 한 게 사실 3월 달부터 계속되는 것이고 제가 이란 측이 확실하게 의견을 잘 내보이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이것들의 관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살펴봐야 된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늘 이제 어떻게 보면은 약간의 자기 성과를 과시하는 형식으로 모든 담화를 이끌어가고 있고 몇 달 안에 끝난다, 몇 주 안에 끝난다라는 것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합의가 오고 실제로 호르무즈 해협이 뚫릴 때까지 또 기간이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유의 깊게 볼 필요는 있다. 이런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전쟁 이전을 생각해 보면 시장의 가장 큰 변수는 관세였잖아요, 교수님. 근데 이제 관세가 부과가 7월 달에 본격적으로 되기 시작하면 물가 상승을 또 압박을 할 수 있을 텐데요. 아무래도 이제 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는 당연히 있고요. 왜냐하면 관세란 것은 물건 가격을 올리는 사실 원자재 가격을 올리고 이것이 물건 가격이 투영이 되면서 물건 가격을 올리는 직접적인 요인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제 작년에 일단 한번 했다는 게 사실 이제 물가 지수 차원에서는 긍정적인 요소라고 물론 이게 부정적인 요소긴 하지만 덜 부정적인 요소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미 일부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물가를 또 올리는 데 있어서 기업들이 올린다고 할지라도 좀 점진적으로 올릴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작년에도 이런 물건 가격을 올릴 때 그렇게 빠르게 많이 올렸다고 생각들을 하고 있지 않거든요. 결국은 우려했던 것은 관세가 물가를 빠르게 자극함으로써 임금까지 빠르게 자극하는 양상이 경제에선 가장 우려되는 양상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특히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임금 계약 같은 것들이 2년마다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런 생활비 반영이 굉장히 빨리 이루어지면서 임금이 올라가고 임금이 올라가면서 또 물가를 올리는 이런 상황들을 굉장히 걱정했는데 그런 것보다는 생각보다는 이렇게 천천히 올리는 양상들이 보이면서 물가 상승 압력을 좀 줄여주고 있는 것들은 맞는 것 같다라는 지표들이 네. 해석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이 주목하는 CPI, PPI가 공개가 됐고 당연히 물가가 상승세를 보였지만 에너지 가격이 전반적인 물가를 부추긴 정도는 아니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고용은 좋게 나왔습니다. 다음 주 우리가 FOMC, 특히 케빈 워시가 주재하는 첫 번째 FOMC이기 때문에 케빈 워시의 발언 그리고 점도표 다 중요해지겠죠. 이번 고용이 좋았던 게 좀 영향을 줄까요? 사실 시장에서 네. 가장 관심이 갖는 것은 이제 새로운 리더가 왔기 때문에 기존의 지표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어떻게 해석을 하고 미래 경제 방향 예측할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다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같은 소비자 물가 지수 상승세라도 이것을 에너지 가격에 집중을 많이 한다라 그러면 물가 상승폭이 물가의 전이 같은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일시적인 것들이기 때문에 통화 정책을 그렇게 적극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없다는 의사로 나올 수도 있고요. 반면 물가지수 상승폭이 지금 워낙 크다 보니까 워낙 큰 것이 반영된다고 하면은 이것을 잡으려고 통화 정책을 해야 된다. 이게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번 첫 대비의 스탠스가 과연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고 특히나 이 트럼프 행정부와 연관성이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 지표들을 어떻게 해석을 해서 정책에 이끌어 나갈지 좀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이다. 일단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될 것 네. 같습니다. 다만 이제 물가 상승률 같은 것들이 높다 보니까 지금 금리 인하 기대감은 굉장히 꺾인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워낙 지표상 높게 나오다 보니까 작년만 해도 올해 금리 한 번쯤 내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한 금리 기대감은 많이 사라졌고 올해 한 번쯤 특히나 한 번 혹은 두 번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많은 시나리오에서는 선거가 끝나고 한 번쯤은 올릴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미국 입장에서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다. 이런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케빈 워시의 첫 데뷔전이 어떻게 흘러갈지 좀 면밀하게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ECB는 어제 금리를 올렸더라고요. 금리 올린 배경과 함께 앞으로 추가 인상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사실 네. 이 유럽 국가들이 에너지에 좀 취약합니다. 의존도가 굉장히 높잖아요. 에너지 가격이 네. 특히나 천연가스에 대한 의존도 같은 것들이 높고 물론 이제 재생에너지 부분들이 많지만 이 원전 같은 것도 좀 부족하다 보니까 석유 에너지, 다른 이제 화석 에너지에 대한 의존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천연가스 가격 같은 것들이 급등하게 되면은 물가 상승으로 바로 이어지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코로나19 기간 끝나자마자 사실 유럽의 금리를 어마어마하게 올리면서 물가 상승률을 잡으려고 했던 이런 양상들이 보였다라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ECB에서도 금리를 올린 배경은 이러한 에너지 가격 중심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걱정할 만한 수준이다. 3% 이상 계속 나오면서 이것들이 장기적으로 지속되지 않을까라는 우려들이 형성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민감도 같은 것도 굉장히 다른데 유럽 국가들 특히나 이런 에너지 가격에 민감할 수밖에 없어서 ECB 역시 약간 선제적인 느낌으로 금리를 올리는 이런 양상들이다. 그러니까 물가가 3% 이상 올라가자마자 결국 금리를 올리면서 물가 안정에 대한 어떤 내역들을 벌이고 있다 이런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전쟁이 어떻게 되느냐거든요. 전쟁이 지금 빨리 끝나게 되면은 EU 입장에서도 금리를 올릴 이유는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예전에 1%대 조금 넘었는데 지금 0%대로 내려올 정도로 경기는 안 좋기 때문에 전쟁이 빨리 끝나고 에너지 가격이 안정된다라고 이야기하면은 EU 입장에서도 금리를 올릴 이유가 전혀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좀 귀추를 주목해야 된다. 그러니까 EU는 에너지 가격 상승에 굉장히 민감할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고 이 에너지 가격 상승이 일시적으로 끝날 것이냐 아니면 전쟁이 또 어떠한 문제들을 발생시키면서 장기적으로 지속될 것이냐에 따라서 금리의 경로가 상당히 많이 바뀌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교수님, 최근에 유로존의 경제 전망이 사실 올해 초만 하더라도 1%대였다가 지금 0%대까지 내린 기관들이 있어요. 지금 당장의 인상이 경기에 좀 큰 부담을 주지 않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부담을 네. 줄 수밖에는 없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물가 상승 압력이란 것이 그러니까 이유가 또 코로나19 기간을 거치면서 에너지 가격 상승이 어떤 영향을 줬는지 겪어봤기 때문에 좀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지속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EU존의 지금 EU 국가들이 AI 전환에 못 쫓아가고 있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보통 잘 쫓아가고 있는 국가들은 R&D 분야 역시 반도체라든지 AI 산업 쪽으로 원활하게 넘어가야 되는데 EU의 지금 전반적인 보고서
벙커들은 아직도 EU의 R&D는 자동차라든지 바이오 분야에만 집중되고 있다. 이렇게 나올 정도로 좀 전환이 안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경제가 어렵고 또 중국의 제조업 같은 것들이 몰아닥치면서 좀 위기 상황이 있는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뭐 재정 정책 같은 것도 많이 하자라고 이야기하고 있긴 하지만 뭐 좀 지켜봐야 될 상황인 것 같아요. 결국은 EU 입장에서는 전혀 금리를 올리고 싶어하지 않지만 에너지에 민감한 구조 때문에 사실 올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에너지 문제가 끝나면 오히려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또 이런 여러 가지 재정 정책을 피면서 AI 전환 같은 것들 추구하기 위해서 군사 아봉 같은 것들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역량을 발휘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유로존이 금리는 올렸지만 확장 재정을 펼치고 있습니다. 확장 재정이 오히려 금리 인상을 계속해서 부추기는 거 아닐까라는 우려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확장 네. 재정이란 게 우려가 되려 그러면 이제 경제 성장률 자체가 좀 많이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워낙에 워낙에 네. 0%대 그러니까 사실 EU도 한 2%대 뭐 왔다 갔다 하면서 타겟팅을 하면서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0%대로 그러네요. 네. 떨어져 있다 보니까 이것이 물가 상승으로만 직접적으로 가지 않는다면 다시 말해서 에너지 가격 상승 쪽 채널로 직접적으로만 가지 않는다고 하면은 재정 지출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이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EU 쪽 물가 문제는 에너지 가격이 굉장히 큰 입장이고 재정 지출이 사실 물가로만 직접적으로 크게 반영되지 않고 기술 개발이나 산업 쪽에 좀 가게 된다라고 하면은 EU 쪽 입장에서는 둘 다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아닌가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물론 재정 지출이 당연히 수요를 확대시키고 물가를 상승시키는 영향이 있긴 한데 워낙 성장률이 지금 낮은 상태이니까 어쩔 수 없이 이것을 또 하는 경향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 또 그리고 방위 산업 같은 것들, 안보 산업 같은 것들은 국가의 안위와 관계된 일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경제 정책과 달리 어쩔 수 없이 키워야 하는 부분 역시 분명히 존재한다. 이런 말씀 덧붙여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주에는 BOJ도 열립니다. BOJ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BOJ 금리 올릴 거라고 지금 많이 예측을 하고 있고요. 시장은 그렇게 예상하고 있어요. 시장은 많이 예측하는데 이게 물가나 경제 성장률에 대한 논리는 아니고 엔화 가치가 너무 떨어져 있다라는 입장에서 지속적으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본의 물가 상승률은 우리나라나 뭐 미국에 비해서 훨씬 낮은 수준, 뭐 1%대를 왔다 갔다 하는 수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보통 중앙은행들이 목표로 하는 2%대보다는 좀 낮은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일본의 경제 성장이 좋기 때문에 이 흔히 말해서 금리를 조금 올려도 투자 위축 같은 것들은 덜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은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경제 성장률이 좀 안 좋고 하면은 금리를 올리는데 굉장히 부담이 되는데 일본 1, 2분기 경제 성장률이 그렇게 나쁘지 않을 거로 예측이 되고 있어서 경쟁력이 좋은 상태에서 금리를 올리면서 통화 가치를 보존하는 것이 일본 측 입장에서는 더 바람직한 정책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한 번뿐만 아니라 하반기에 한 번 더 올린다는 이야기도 많거든요. 네. 결국은 미국도 금리를 올리게 된다라 그러면 또 통화 가치가 하락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관리하면서 결국 금리를 올리면서 통화 가치를 유지하는, 통화 가치를 상승시키는 이런 정책들이 펴지지 않을까라고 많이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또 시장에서는 일본이 환율 방어에 나서야 되기 때문에 미 국채를 매도할 것이다. 이런 시나리오를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이 엔저에 좀 둔화되는 거에 도움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뭐 아무래도 도움이 된다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고 국가 차원에서 이것을 너무 낮게 가져가면 수입 물가라든지 이제 관리가 어려운 측면들이 있거든요. 결국은 엔화 가치가 너무 떨어지게 되면은 네. 달러의 가치가 올라가게 되고 달러의 가치가 올라가게 되면 수입 물가 관리라든지 뭐 여러 가지 경제적인 측면에서 우려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일본 정부가 특히나 이제 일본의 뭐 재무성 같은 쪽에서 계속 이제 개입을 혹은 이런 것들을 유도하려는 정책들이 펼치고 있다 이런 말씀 드려야 될 것 같고 BOJ는 일본의 재무성과 발을 맞추면서 어떤 통화 가치를 유지시키려는 정책을 피고 있다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금리 인상을 안 하는 것보다는 금리 인상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이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는 또 관심사이다. 미국이 뭐 케빈 워시가 어떤 정책을 새 연준 의장인 케빈 워시가 어떤 정책을 펼칠지는 정확하지 않는데 이건 또 대비 라운드를 겪어봐야 알겠지만 미국이 금리를 드라이브하는 정책을 핀다라고 하면은 여전히 기준금리 격차는 좀 유효한 상황들이고 일본이 어떤 엔화 가치를 높이려는 정책들이 실패할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라는 말씀을 네.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 금리 정책이란 것이 국가 간의 문제고요. 환율이란 것은 두 통화 간의 어떤 가치를 측정하는 것이고 이 국가 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서로 어떤 반응들을 보일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하다. 다만 지금 금리를 올리는 것은 당연히 일본의 엔화 약세를 막는 데는 도움이 된다. 이런 정책이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본이 이번에 금리를 올리게 되면요, 1995년 이후 최고 수준이라고 합니다. 시장이 두려워하는 엔캐리 트레이드가 있죠. 사실 과거에는 시장이 아예 예측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더욱더 쇼크로 다가왔지만 이번에는 다를까요? 이번에는 네. 조금 뭐 덜할 것이라는 예측이 많습니다. 아까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에는 일본의 정책들, 일본 BOJ가 일본 중앙은행이 갑작스럽게 정책을 틀면서 그러니까요. 네. 금리 정책 같은 게 너무 바뀌다 보니까 이 포지션 청산을 빨리 해야 되는 인센티브들이 있고요. 그 청산 과정 속에서 매도 물량이 터지다 보니까 주가가 하락하게 되는 이런 양상들이 있다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일단은 지금은 일본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릴 것이다라는 것을 연초부터 그리고 작년 말부터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시장에서 이미 포지션 정리를 어느 정도 했을 거라고 많이 유측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절대 수준이 문제인데 뭐 일본의 금리 절대 수준이 낮긴 하지만 예전보다는 올라간 상태거든요. 예전보다는 올라간 상태라는 건 어떤 거냐면 엔캐리 트레이드 할 때 중요한 것은 얼마나 대출 금리를 낮게 받으면서 그걸 가지고 투자할 수 있느냐에 대한 이슈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금리가 예전보다 그러니까 작년에 금리 인상을 하면서 올라온 상태이기 때문에 엔캐리 트레이드 자체가 금리가 이미 좀 올라온 것을 감안해서 가고 있다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거의 공짜인 돈을 이용해서 다른 투자를 하니까 이런 아비트라지, 그러니까 차익거래 기회 같은 것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또 그런 상황이 아니거든요. 이미 금리가 일부 올라온 상태이고 대출 금리가 좀 올라왔기 때문에 이것을 반영해서 이미 네. 좀 하고 있고 특히나 해외 금리 역시 좀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당시보다는 금리가 하락하는 양상이었기 때문에 금리 격차도 좀 줄어들 수밖에 없고 엔캐리 트레이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어떤 수익을 내는 이런 전략들은 좀 줄었을 것이라 많이 예측이 되고 있어서 아무래도 뭐 그전보다는 걱정하지 말자. 충격이 네. 크진 않을 것 같다. 이미 예측된 상황들이고 시장 환경이 2년 전하고는 많이 다르다. 일본의 그렇죠. 금리 올라와 있고 다른 해외국들의 금리는 낮아져 있기 때문에 좀 상황이 다른 것 같다. 이런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2년 전 우리가 겪었던 그 쇼크는 다시 한번 오지 않을 것이다.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게 교수님의 말씀이십니다. 자, 이렇게 ECB는 어제 금리를 올렸고요. BOJ도 금리 인상 가능성이 큰 상황인데, 자, 이렇게 된다면 다음 달 한국은행의 결정은 어떨까요? 7월에 금리를 인상할 것이라고 예측하는 전문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매파적인 의견을 많이 냈잖아요. 예, 네. 그리고 뭐 늦어도 이제 8월에는 한번 무조건 올릴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 근거는 좀 명확하죠. 일단은 물가 상승률이 높다. 물가 상승률이 뭐 3% 이상, 소비자 물가 지수 개념을 보면은 한 3% 이상 가면서 좀 물가 상승률이 높은 경향이 있다는 말씀 드릴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환율이 안 좋다. 환율이 안 좋다라는 이야기는 환율이 너무 이제 원화가 약해지면서 원화 약해졌다는 게 뭐 1,500 이상 급격하게 올라가면서 환투기 세력까지 좀 불리는 이런 양상들이 있기 때문에 금리를 올리면서 어느 정도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부동산 문제를 안 드릴 수가 없는데 인제 주가 같은 것들이 상승하게 되면은 다음에는 부동산 가격을 올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특히나 뭐 최근에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에서 이제 보너스 같은 것들도 많이 나오고 반도체 산업이 좋다 보니까 이 자금의 흐름들, 주식에서 번 자금, 그리고 삼성전자라든지 하이닉스가 번 자금들이 어디로 갈 것이냐에 대해서 이제 반도체로 부동산으로 흘러갈 네네. 것이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 이야기는 어떤 거냐면 뭐 서울이라든지 강남 뭐 또 화성 이게 그 경기 중심부에 대한 부동산 가격 같은 것들이 올릴 수가 있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금리를 조금 올림으로써 이런 부동산 가격 상승 같은 것들을 안정시켜야 하는 상황들이다 이런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이제 하나 더 이슈는 이제 경제 성장률 같은 이슈 조금 나오고 있는데 네. 경제 성장률 자체가 지금 명목은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고 실질도 많이 오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불평등의 얘기는 차지하고 할지라도 워낙 잘 오르고 있기 때문에 금리를 올릴 수 있는 환경들은 조성되어 있다. 이런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 말씀대로 지금 경제, 그러니까 한국 경제가 반도체가 굉장히 다 끌고 가고 있단 말이죠. 경제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좀 호조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지만 구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 이면은 또 다른 모습인 것 같습니다. 금리를 올리게 된다면 기업들의 뭐 자금 조달에 대한 부담도 있을 테고요. 뭐 가계대출도 당연히 부담이 되고 여러 가지 부작용을 우리가 또 생각을 해봐야겠죠. 최근에 이제 가계대출 금리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다. 네네. 7%대를 뚫었다라는 게 주담대 기준이 뭐 7%대를 뚫었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만큼 금리가 오르게 되면은 시장 금리에 반영이 되게 되는 거고 이것이 대출 금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뭐 최근 대출 시장에서 고정금리로 안 하고 변동금리로 한다. 조금 그나마 난 변동금리로 한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가계대출 금리 빠르게 반영하고 있다라는 이런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기업들 역시 마찬가지인데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에
중소기업, 전통 제조업들은 그리 썩 좋지 않다라는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특히나 지방의 중심이 되는 이런 전통 제조업들은 대출을 해서 공장을 돌리고 수익을 낸 것들 또 대출을 갚고 이런 구조를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데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대출 금리가 올라가게 되고 이거 수익성 하락 그리고 이것들이 고용의 창출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는 혹은 미래 성장의 발전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기가 때문에 특히 전통 제조업에 문제가 많이 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이제 건설 업체를 또 드릴 수밖에 없는데 계속 안 좋죠. 사실 몇 년간 이제 흔히 말해서 금리도 올랐지만 공사비도 많이 오름에 따라서 건설 경기가 굉장히 안 좋았는데 건설 경기가 사실 유발 효과는 굉장히 크거든요. 건설 붐이 오면은 경기 부양 효과는 굉장히 크다고 할 수 있는데 이 부분 역시 금리가 오르게 되면은 아직도 해결이 안 됐는데 조금 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이다. 이런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부에서는 이것들을 어떻게 재정 정책이라든지 다른 정책을 보조함으로써 해결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특히나 제조업이라든지 건설 산업을 살릴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는 또 같이 다른 세제 혜택 혹은 다른 쪽으로 보조를 주는 방법들 연구해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다. 이런 말씀 드려야 될 것 같네요. 우리가 또 원달러 환율도 면밀하게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런 가운데 OECD는 내년 잠재 성장률을 역대 최저로 전망을 했습니다. 한국도 물론이고요. 이 배경과 함께 돌파구가 있을까요? 사실 잠재 성장률 문제는 이제 2000년대 초부터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몇몇 연구들에 따르면 이제 1990년대부터 잠재 성장률 찍어 보니 뭐 5년에 한 1%씩 빠지고 1%포인트씩 빠지고 있어서 이제 좀 있으면 1%, 뭐 좀 더 가면 0% 마이너스로 갈 것이 아니냐. 특히나 인구 문제 같은 것들이 곁들여지면서 마이너스로 가지 않을까라는 예측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이야기는 어떤 거냐면 지금 반도체 산업이 좋아서 수익이 굉장히 많을 때 이것을 어떻게 하면 생산적으로 쓸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서 미래의 성장 먹거리를 만들고 인력을 개발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야 된다는 이야기랑 또 비슷하거든요. 결국은 잠재 성장률이 하락한다는 얘기는 개인이 1인당 어떻게 흔히 말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들이 악화돼 가고 있다는 말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것을 가장 쉽게 뚫는 법들은 아무래도 인적 자원의 개발 그리고 인적 자원의 개발과 덧붙일 수 있는 기업의 투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결국은 최종적으로는 그 구제 완화 이런 얘기는 안 할 수가 없는데 최근에 작년 이제 상법 개정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금융 투자자들을 보호하는 제도를 많이 만들었는데 이 금융 투자자를 보호하는 제도를 넘어서 이제 기업의 성장을 돕는 제도 같은 것들도 나와야 되는 것이 아니냐. 결국 그렇지 않으면은 기업의 성장성이 떨어지게 되고 1인당 만들 수 있는 금액 같은 것들이 또 떨어질 수밖에 없다 보니까 기업의 규제 같은 것들을 많이 풀어서 이제 흔히 말하는 투자자는 보호하지만 기업은 성과를 높일 수 있는 이런 흔히 말하는 두 가지 트랙을 같이 가야 되는 시스템이 된 것이 아니냐라는 이런 말씀은 아마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종합적으로 인적 자원을 잘 양성하고 투자가 잘 들어갈 수 있게 하고 기업들이 규제를 풀고 어떻게 보면은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환경들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교수님과 함께 매크로 이슈들 하나하나씩 점검 도와드렸습니다. 이정환 한양대학교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